여러분, 혹시 통장에 현금은 별로 없는데 집값만 20억이라면 그게 정말 부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게 깨달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늙어서 현금 없으면 겪게 될 잔인한 현실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어르신들, 월세는 받는데 정작 본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건물주들, 이런 분들 주변에 꽤 계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겪고 주변에서 보고 또 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면서 알게 된 정말 냉혹한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20억 아파트 깔고 앉아 라면만 먹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집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늙어서 현금 없으면 그 20억짜리 아파트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인데요. 등기부등 본상으로는 시세가 25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부자시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편의점 도시락, 할인 시간 맞춰서 가십니다. 병원은 아파도 꼭 필요할 때만 가세요. 왜냐고요?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요. 재산세는 밀려 있고 관리비도 몇 달째 연체 중이에요. 집을 팔자니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하우스 푸어라는 겁니다.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배가 고파도 집을 떼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병원비가 필요해도 등기부등본 들고 가서 제 집 25억짜리인데 치료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현금이 있어야 밥도 먹고 약도 사고 병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집을 팔면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집이 그렇게 쉽게 팔리나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요? 급하게 팔려고 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야 하고 그나마도 몇 달씩 걸립니다. 그 몇 달 동안 뭐 먹고 사세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집을 팔고 나면 어디서 살 건가요? 전세 얻으려고 해도 지금은 전세 사기도 많고 월세 살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결국 집은 못 팔고 그렇다고 현금은 없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60대 이상 가구의 약 40%가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빈곤층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은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집값은 몇 억 하는데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부터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부동산이나 배당주 투자, 연금 상품 등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집 한 채 값을 올리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게 노후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둘째,
집을 너무 큰 걸로 갖고 있지 마세요. 자녀들 다 독립하고 나면 부부 둘이서 큰 집이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적당한 크기로 줄이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15억짜리 집 한 채보다 8억짜리 집에 살면서 7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노후에는 더 안전해요. 셋째,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자녀들한테 집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여러분이 라면 먹으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늙어서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등기부등 본상의 숫자보다 통장에 찍히는 실제 돈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그건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두 번째, 돈 없으면 간병인도 당신을 짐짝 취급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꼭 아셔야 해요. 여러분,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돈의 위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제가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을 때 일입니다. 6인실 병실이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같은 병실에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한 분은 매일 자녀분들이 오셔서 간병인도 따로 모시고 병원비도 넉넉하게 내시는 분이었어요. 또 한 분은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시고 간병인 쓸 돈이 없어서 혼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두 분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돈 있는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하면서 수시로 와서 살펴보는데 돈 없는 할머니는 콜 버튼 눌러도 한참 뒤에 오고 와서도 표정이 짜증 가득이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간병인들이었습니다. 돈 받고 고용된 간병인인데도 돈 많이 주는 집 환자는 세심하게 돌보는데 최저 금액만 받는 환자는 정말 기계적으로만 대하더라고요. 식사 시간 되면 밥만 갖다 주고 가고 씻는 것도 대충대충 정말 짐짝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현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법정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더 통해요. 돈이 없으면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대충 갈아주고 침대에서 움직이기 힘들어도 자주 자세를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면 욕창이 생기고 그게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죠. 악순환입니다. 한 간병인이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집은 팁도 주고 잘해주는데 한 집은 최저 금액에 불평만 많으면 당연히 마음이 다르죠. 이해는 갑니다. 간병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돈 없는 환자가 받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 들면 병원 신세를 안 질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주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이웃 할아버지셨는데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자녀들은 다들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시고 간병인 쓸 돈도 빠듯하게 주셨대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세요? 하루 세끼 밥은 나오는데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 시간마다 울고 계셨대요. 간병인은 다른 환자들 돌보느라 바쁘고 간호사들은 일부러 피하고 결국 밥을 굶는 날이 많았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가고 기저귀에 그대로 그렇게 몇 개월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돈이 있었으면 현금이 넉넉했으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안 가셨을 텐데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존심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건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입니다. 자식들 믿지 마세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설령 효심이 있다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시부모 병원비 되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료비. 예비 자금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오직 병원비와 간병비로만 쓰는 돈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급하게 입원해도 수술이 필요해도 자녀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어요. 둘째, 실손보험. 꼭 유지하세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는 오르지만 그래도 유지해야 합니다. 한번 큰 병 걸리면 보험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실손보험 하나로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셋째, 간병인 비용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요즘 간병인 하루 비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이에요. 만약 6개월 입원한다면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해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넷째, 장기요양보험 등급받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일정 등급 이상 받으면 국가에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이런 제도들 잘 활용하시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만큼은 돈이 곧 존엄입니다. 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어요.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세 번째, 지갑 안 여는 노인은 외톨이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것도 정말 씁쓸하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사람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직장 다닐 때는 매일 만나던 동료들, 은퇴하고 나면 연락 뚝 끊깁니다. 명함 힘으로 만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그럼 누가 남나요? 진짜 친구들이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들, 동창들, 동호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노후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면 밥도 먹어야 하고 차도 마셔야 하잖아요. 동창회 가면 회비도 내야 하고 가끔은 2차, 3차도 가야 하고요. 골프 치는 모임이면 더 돈이 많이 들죠. 등산 가도 식사비는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늙어서 입만 살고 지갑은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인데요.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 한 푼도 안 쓰려고 하셨어요. 친구들 만나도 절대 본인이 계산 안 하시고 항상 얻어먹기만 하셨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했어요. 야,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뭐 하면서 계속 불러주고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슬슬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오늘 점심 먹자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또 나 돈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 내가 살게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전화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비 낼 때마다 나 이번엔 좀 힘들어서 하시니까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안 주더래요. 동창회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집에만 계세요.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가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TV 보시고 이게 일상이 됐어요. 더 슬픈 건 이분이 돈이 정말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축도 좀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는데 그냥 아끼는 습관이 너무 심하셔서 한 푼도 안 쓰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삶입니까? 돈 아껴서 뭐 합니까? 고독하게 죽으려고 아낍니까? 반대로 제 친구 아버님은 정반대세요. 친구들 만나면 꼭 한 번은 계산하시고 동호회 회식 때도 먼저 카드 내시고 덕분에 친구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으세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친구들 만나서 밥 드시고 등산도 가시고 바둑도 두시고 정말 바쁘게 사세요. 외롭지도 않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건강도 좋으세요. 돈을 좀 쓰시긴 하는데 그게 아깝지 않대요. 이 돈으로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는데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냐고 하세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대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담배만큼이나 크다고 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결국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교재비 예산을 따로 책정하세요. 한 달에 얼마를 친구들 만나는데 쓸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수입의 10% 정도면 적당해요. 이 돈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예요. 둘째, 가끔은 먼저 계산하세요. 항상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본인도 가끔은 오늘은 내가 살게 하세요. 그래야 친구들도 부담 없이 계속 만나자고 연락해요. 1년에 서너 번만 내셔도 충분해요. 셋째, 돈 안 드는 활동도 찾아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면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돈 안 들이고도 외로움을 피할 수 있어요.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동호회도 많거든요.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늙음의 외로움은 돈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투자가 필요해요. 그 투자를 아끼면 결국 방구석에서 TV랑만 대화하다가 고독사하기 십상입니다. 네 번째, 효심도 결국 현금 봉투 두께가 만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건 정말 듣기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에요. 우리 애들은 착해서 내가 돈 없어도 잘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제 자신도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거든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못하게 돼요. 자식들도 제 코가 석자입니다. 애들 학원비, 집 대출 이자, 자동차 할부금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기도 빠듯해요. 거기에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갈 때마다 5만 원권 몇 장씩 쥐어주신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명절 때만 부모님 댁에 가요. 왜냐고요? 부모님이 돈이 없으셔서 오히려 자식한테 손을 벌리시거든요.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다른 친구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부모님 댁에 가요. 부모님이 매번 용돈 봉투를 챙겨주시거든요. 30만 원, 50만 원씩이요. 그 친구 말로는 가면 기분도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자주 가게 된다고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가면 짐이 되는 곳보다는 가면 도움이 되는 곳에 자주 가게 되어 있어요. 며느리와 사위는 더 솔직합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시면 마음 편하게 잘해드려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챙겨드리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시면 표정부터 달라져요. 한 며느리가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돈 달라고 하실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예요. 우리도 빠듯한데 그렇다고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집 가면 용돈 주신다. 아이들과 할머니 집은 심심하고 재미없다는. 아이들 어느 쪽이 더 자주 갈까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실험을 하셨대요. 손주들이 올 때마다 한 명당 5만 원씩 용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명절에만 오던 손주들이 방학 때마다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할아버지,
우리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면서요.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건 피가 아니라 돈입니다. 물론 모든 자식과 손주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효심이 깊어서 부모님이 가난해도 열심히 챙기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효도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 효도예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여유가 있으면 용돈을 주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만나러 왔을 때 편의점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 작은 여유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손주들한테도 적절히 투자하세요. 생일 선물, 명절 용돈, 학용품 사주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은 기억으로 남기게 하는 거예요. 넷째,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면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져요. 여유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계시면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효도할 수 있어요. 현금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고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입니다. 다섯 번째, 돈 없는 늙은 몸은 고장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몸으로 때웠죠? 집안일 힘들어도 악착같이 했고, 아파도 참고 일했고, 그게 가능했어요. 젊은 몸이니까요. 하지만 늙으면 다릅니다.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팔다리는 말을 안 듣고, 예전 같으면 10분이면 할 일을, 이제는 1시간이 걸려요. 아니, 아예 못하게 돼요. 제 이모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세이신데요. 슬하에 자식이 없으세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젊을 때는 정말 능력 있으셨어요. 뭐든지 혼자 다 하셨죠. 집 청소, 빨래, 요리, 심지어 작은 수리까지. 그런데 70세 넘어가시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무릎 관절염으로 걸음도 힘들어지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파출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청소를 못 하시니까 집이 점점 더러워졌어요. 먼지가 쌓이고 화장실도 지저분해지고 본인도 알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하려고 무릎 꿇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빨래도 마찬가지예요. 빨래는 그나마 세탁기가 하지만 널고 걷는 게 문제예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드신데 빨래를 어떻게 널어요? 결국 빨래도 밀리고 식사는 더 심각했어요. 요리할 힘이 없으니까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시는데 그것도 사러 가기 힘드니까 하루 한 끼로 버티시는 날이 많았어요. 결국 이웃 주민이 신고해서 구청에서 나왔어요. 복지사가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집안이 정말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셔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그전까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환경에서 사셨어요. 이모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파출부가 와서 청소해줬으면 식사 배달이라도 시켜 먹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야. 여러분, 돈은 늙어서 당신의 새로운 팔다리입니다. 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돈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거예요. 청소할 힘이 없으면 돈으로 파출부를 고용하세요. 요리할 힘이 없으면 돈으로 식사 배달을 시키세요. 빨래할 힘이 없으면 돈으로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동할 힘이 없으면 돈으로 택시를 타세요. 돈이 있으면
늙은 몸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당신 뼈를 갈아 넣어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어머님인데요. 돈이 좀 있으세요. 연금도 넉넉하게 나오시고 저축도 있으시고요. 이분도 나이가 80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하지만 이모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세요. 일주일에 2번 파출부가 와서 청소해 주시고 매일 식사 배달이 와요. 영양가 있는 반찬들로 구성된 도시락이요. 빨래는 빨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병원 갈 때는 택시 타시고 가끔 미용실도 가세요. 돈으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인데도 건강하시고 깔끔하시고 정신도 또렷하세요. 돈이 몸을 대신해서 일해주니까 본인은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제 돈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노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 지원 서비스 비용을 미리 계산하세요. 파출부는 한 달에 얼마, 식사 배달은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노후 자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략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셋째, 건강할 때 미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정말 몸이 안 좋아지고 나서 처음 이용하면 낯설고 불편해요. 건강할 때 미리 한두 번 이용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넷째,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앱으로 신청 가능해요. 식사 배달, 청소 대행, 택시 호출 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배워두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늙어서는 자존심 버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다가 다치면 더 큰 병원비가 들어가요. 돈이 있으면 편하게 늙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억짜리 집보다 통장의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등기부등 본상의 숫자가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둘째, 병원에서는 돈이 곧 존엄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인간답게 대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어요. 셋째, 친구관계 유지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재비를 아끼면 외톨이가 되고 적절히 투자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넷째, 자식의 효심도 경제력이 뒷받침될 때 더 잘 발휘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효도할 수 있어요. 다섯째, 늙은 몸은 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생활 지원 서비스 비용을 반드시 노후 자금에 포함시키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늙어서 현금이 없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비참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월급의 10%만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집이 너무 크면 적당한 크기로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세요.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의료비는 따로 떼어두시고 실손보험도 유지하세요. 친구들과의 교제비도 아끼지 마시고 자식들한테는 짐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생활 지원 서비스는 자존심 버리고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도 꼼꼼히 알아보시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노후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옆에서 같이 준비해 나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게 궁금하다. 이런 주제로 영상 만들어 달라. 뭐든 좋습니다.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